자, 마지막 단원 생물 다양성과 보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그냥 한번 교과서 읽어보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기는 해요. 일단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은 엄청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주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생물 다양성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생물 종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생물 다양성은 결국 생태계가 건강한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죠.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안정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개념을 서로 개념적 정의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유전적 다양성은 말 그대로 같은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내에서, 그러니까 생물이 지닌 유전 정보를 총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생태계에 존재하는 개체가 지니는 유전자를 모두 포함해서 같은 종의 개체라도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이가 있을 수 있고, 이 변이가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같은 종이지만 환경 조건이 급격하게 변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개체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생존율이 높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무당벌레라도 색이나 무늬나 크기나 모양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이런 유전자 변이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변이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높다라고 하시면 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강하다. 즉 다시 말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야생식물종하고 재배종이 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은 누가 더 높아요? 야생식물종이 높죠. 왜냐하면 재배종은 내가 생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은 한 종을 대량으로 재배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다양한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동일한 어떤 유전자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A 개체의 불리한 환경은 B, C, D, E 개체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의 유전자 구성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196페이지를 보면 종다양성이 나오는데, 종다양성은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종수가 많다고 해서 종다양성이 높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종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풍부도하고 균등도를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종 풍부도는 일정 면적 내에 존재하는 종의 수가 맞아요. 종의 수가 많을 때 종의 풍부도가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종의 수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 종을 구성하는 개체가 얼만큼 고르게 분포해 있냐, 한 종에 몰려 있냐, 아니면 얘네가 각각 다양한 수만큼 안정적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균등도는 다르죠. 즉 다시 말해서 가하고 나를 보면 둘 다 종의 풍부도는 A, B, C, D 네 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는 A 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B 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C 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D 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교적 균등하게 존재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똑같이 A, B, C, D 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B종 하나, 그 다음에 D종 2개, C종 하나, 나머지 다 A종. 그래서 종 다양성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종다양성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종다양성은 감소하고 적도지방으로 갈수록 종다양성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적도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고, 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한다는 의미는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의 수도 같이 함께 다양하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보면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겠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생태계의 종류에는 농경지, 산림, 초원, 습지, 갯벌, 사막 다양할 수 있지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안에 서식하는 생물종도 다양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요. 갯벌하고 농경지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요? 갯벌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갯벌은 해양 생태계하고 육상 생태계가 공존하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물 다양성 보존에서 갯벌이나 습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협약 같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각각의 개념을 구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면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평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생태계의 다양성이 낮을 경우에는 먹이 사슬이 비교적 단순하죠. 그래서 특정 생물이 사라졌어요. 여기에서 뒤지가 사라지면 수리부엉이는 먹을 게 없어지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뒤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수리부엉이가 생쥐나 참새나 도요새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는 서식하는 생물 종수가 많기 때문에 먹이 사슬은 복잡해지고 몇몇 종이 사라지더라 하더라도 생태계 균형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냐면 19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요인에는 서식지 파괴나 단편화, 불법 포획이나 남획, 외래 생물의 침입이나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 등이 있잖아요. 그냥 타이틀만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가 멸종종의 원인을 조사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 종이 멸종하는 원인 중에 50%가 서식지 파괴 단편화가 있고 한 28%가 남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생물 다양성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인데 파괴하는 이유는 인간의 목적, 인간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경작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파괴하는 거죠. 열대우림은 지구 전체의 한 종의 절반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데 인간이 마찬가지로 벌채하고 파괴하면서 생물 전체, 지구 전체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서식지 고립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로나 공단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딱 잘라버렸어요. 이거 한 번만 볼까요? 그러면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종하고 가운데 살 수 있는 종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서식지를 단편화시키면서 가장자리는 증가하는데 가운데는 감소하죠. 그러면 서식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종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서식지 가장자리는 포식이나 다른 어떤 오염이나 아니면 로드킬 같은 것들,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생물이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단편화를 막기 위해서는 얘들 간의 이동, 그러니까 서식지 이동이 어려우면 먹이나 자원의 양도 감소하고 생존도 어려워지니까 생태 통로를 형성해서 얘들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불법 포획과 남획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이나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해 놓는 거, 잡는 것을 금지해 놓는 건데 금지해 놓는 것을 잡으면
이거는 불법 포획이 되겠죠. 남획은 과도하게 많이 잡을 때 우리가 남획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 들소 같은 경우 상업적으로 팔려고 들소 사냥해서 개체수가 훅 줄어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반달가슴곰에 뭐가 쓸개가 뭐 좋다더라 그래서 무분별한 밀렵을 통해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뭐 정어리 같은 것들을 뭐 아니면 뭐 바다사자 같은 것들을 남획으로 잡아서 개체수가 훅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코끼리나 고래나 코뿔소 같이 새끼를 적게 낳고 세대가 긴 동물은 남획되었을 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종이 멸종될 가능성이 커지고 개체군의 크기를 회복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199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래생물의 도입이 있는데, 외래생물은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아닌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생활하는 생물을 외래생물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외래생물의 도입이 생물 다양성의 감소랑 어떤 영향이 있냐라고 하면, 외래생물은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 종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고유종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어떤 토착생물,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는 먹이 그물에 의해서 개체수가 조절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이 그물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얘를 외래종을 도입하게 되면 얘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얘가 잡아먹는 개체수가 훅 줄어들어서 고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파괴할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러한 외래종이 천적이 없는 게 큰잎베스나 혹은 뭐 황소개구리, 붉은 기거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단풍잎 돼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쵸? 최근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올해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질병이 증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으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무섭죠. 특히나 온실효과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동식물의 뭐 이렇게 산란 시기나 개화 시기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 서식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생물 다양성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 조건인데, 이것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보존을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뭐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든가, 내지는 생물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법 포획이나 남획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뭐 환경오염 방지시켜야 될 것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나 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외래 생물 종을 도입할 때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안 될 것이고, 기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뭐 관련 법을 제정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멸종 위기종에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종은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거나 보호하거나,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한다거나, 뭐 다양한 국제 협약들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환경 발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 발전을. 그래서 지속 환경을 고려하면서 건전하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온실기체 발생량이나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뭐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제 협약 같은 경우는, 왜 아까 습지라고 하는 거는 해양과 육상 생태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습지를 보존하는 협약이 람사르 협약, 혹은 뭐 생물 다양성 협약, 혹은 뭐 사이테스 협약이라고 해서 야생 생물을 국제 간에 거래할 때는 이런 뭐랄까
그 환경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몇 종 이렇게 보호해 놓는 게 사이테스 협약 혹은 바젤 협약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해 폐기물 같은 거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니면 종자은행 같은 거 식물과 여러 식물 종자를 이렇게 어딘가에 장기간에 저장해서 품종을 보존하는 것들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다양성에 관한 보존 대책은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EBS 빈칸 채우기 할 때 한꺼번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몇 가지 프린트물 몇 장 더 올려주고 이거 클릭만 하시면 출석 체크가 되니까 여기까지 꼼꼼하게 교과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다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은 209페이지까지 시험 범위 5단원 전체